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지표와 소매업체들의 실적 전망 호조 덕에 반등하던 시장은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뒷심 부족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6%, 0.26%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촉진을 위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증시는 미국의 소매지표 호조 소식에 낙폭을 줄였지만 이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어 상승폭은 크지 못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11%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0.1% 상승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25%, 0.09%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최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20일 공개한 지난달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정책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향후 몇 차례 회의 내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제한된 공급량과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3.2% 하락해 연율 기준 51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13만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의미로 상무부는 지난 10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1%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2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CB가 금리를 조정하는 최소 단위는 0.25%였으며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조정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에는 여전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1시간 전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수요일장도 하락하면서 사흘째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달 말 열렸었던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낙폭이 가파르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정책위원들은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친 이후,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뒤에는 개선세가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히 나오게 된다면 결국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결국 하락의 빌미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하는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제 2010선까지 내려갔었던 국내 증시, 오늘 목요일장도 힘이 없는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다뤄보고요. 오늘 목요일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미리 점쳐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목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공개된 미국 연준의 지난 10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에서는 10월 FOMC 의사록 내용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사흘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막판에 급격하게 낙폭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막판에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며칠째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방공개시장회의 의사록이 네. 예상보다 매파적인 수준으로 좀 기울었다. 이런 그 흐름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10월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있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 친화적인 이런 그 내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런 그 내용이 좀 빗나간 부분도 투자 심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41%가 내려갔습니다. 15,900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26%가 떨어졌습니다. 3,921포인트. S&P 500 지수는 0.36%가 하락한 1,78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오늘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엊그제 뉴욕 증시도 다소 좀 관망 심리가 좀 두터웠는데요. 예상 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런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의사록에 많이 담겼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시황으로는 올해 그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0.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할리데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제이스페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는 순손실이 주당 순손실 1달러 94센트 역시 좋지가 못했고요. 매출도 부진했습니다만 10월 동일 점포 매출이 가까스로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향후 할리데이 시즌에 매출을 좀 기대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순손실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8.4% 가까이 오른 주가는 9달러 4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미 소매업계가 10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들어서 동일 점포 매출이 0.9% 올랐고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수치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말 소비 랠리 이런 부분에 아직도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기업 재고는 예상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10월 기존주택 판매는 9월 529만 채 대비 3.2%가 떨어진 512만 채로 주택 경기는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이 부정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관망 심리가 뚜렷한 이런 혼조 국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0.25%가 내렸고 독일은 0.1% 플러스로 강보합세로 유지를 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0.09% 하락한 수치로 나왔고요. 이탈리아 증시와 스페인 증시, 포르투갈 증시는 대부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그 지수 동향은 다소 하락세가 좀 많은 이런 개연성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0.1%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장에 계속 현재 흘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는 그 내용을 흘리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공개가 됐었던 10월 FOMC 의사록 내용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장 막판에 뉴욕 증시를 급격하게 발목을 잡으면서 끌어내렸는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구는 시장 친화적이고 네. 양쪽 하나 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팅, 표결 처리에서도 9대1로 현재의 기조를 확인하는 쪽에 찬성표를 던져줬는데요.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유익 있게 좀 봐야 될 문구가 나왔습니다. 원문으로 본다면 In the coming months, 향후 몇 개월 내에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중지를 좀 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월 28일부터 29일 날 회의였으니까요. 몇 개월이라면 1년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늦어도 1분기와 늦어도 2분기 사이에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현재 짙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향후 고용지표에 진전이 없더라도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사록에 담겼다는 것 자체로 보면 테이퍼링은 이제 시기만이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부의장이 상원 은행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부분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시각이 많이 현재 대척점에 이르고 다소 혼재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달 이제 12월 17일과 18일 한 번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FMC 의사록은 10월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지표를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 외로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강조점이 많이 나온 이런 의사록의 내용이었다고 중론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또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서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0월 FOMC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자니까 추가 자산 매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하자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가이던스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자기 주장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10월 회의 때도 의사록에 담긴 것을 보면 아마도 이 플러서 총재의 발언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규모의 천정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도달하면 이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 플러서 총재의 현재의 의견인데요. 내년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플로어라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이 1.5 이하로 들어갈 경우에 현재의 초저금리를 인상을 지속적으로 보류하는 이런 문구를 넣자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각각인 현재의 연준 의사들의 많은 발언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에반스 룰로 명명이 되고 있는 실업률 6.5 이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에반스 룰의 실업률 수치도 조금 더 내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현재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이제 미니애폴리스의 나라에마 코처라코타 총재와 댈러스의 리처드 피셔 총재, 필라델피아의 찰스 플러서 총재가 새로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 3인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매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옐런 의장이 가져가는 양적 완화 유지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현재 개진이 되고 있지만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잘 다독거리면서 갈 수 있느냐가 내년도부터 연방은행 공개시장위원회의
큰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QE 테이퍼링에 대한 방아쇠는 내년에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죠. 제닛 옐런 연준의장이 잡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제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정도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미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현재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나온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100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이 55명, 공화당이 45명, 60명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한다면 5명의 공화당 의원표가 현재 필요한 수치입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 중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유력한 인사들은 오클라호마의 주의원인 탕 코본과 마인주의 수전 콜린스 위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제이 그레임 위원과 유타주의 오린 해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네시주의 밥 코커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난하게 60표를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연준 의장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비토를 아주 강하게 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난한 표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렌스 서머스와 옐런 부의장을 놓고 다소 로렌스 서머스로 기울였지만 월가 쪽에 손을 들어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차기 수장의 인선이 100년 만에 여성 수장이 이제 등극하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수급 특징주까지 잡아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이드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네이버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세 들어왔고, 반면에 순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LG유플러스, GS건설, SK이노베이션, 기아차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그 밖에 한국전력, KB금융,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매수, 반면에 대우조선해양과 네이버, 삼성 SDI, 대한항공, 락앤라 쪽에 있어서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한국전력의 수급이 가장 눈에 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5.4%대의 요구 민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지난 한 주 한국전력의 수급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그러한 수급이 전체적인 전기가스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급등 혹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지난주에 시장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것은 바로 한국전력이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엇갈린 행보, 약간 수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엇갈린 행보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래 성장성과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인터넷 업종과 관련된 불확실성 및 그리고 지금 시점 매도 압력,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은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네이버에 대한 아직까지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확실하게 점유율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수급은 오히려 외국인 쪽으로 순매수세가 늘어남에 따라갔고 재차적으로 65만 원대 회복에 대한 노력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주에 있어서도 좀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쪽으로 테슬라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주가 급락흐름 보였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내년도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은 지금보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 활용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있어서는 약간 대형주 쪽으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시나 코스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 주요 원인은 수급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슈로 또 급격하게 올랐었다가 어제장에서는 좀 상승폭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요금 인상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산업 구조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적자 구조폭은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34,0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연말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한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베팅도 가능하다.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 많이 샀나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삼천리 자전거, CJ 오쇼핑, SM, 성광밴드 쪽으로 매수 반면에 GS 홈쇼핑, 게임빌, 다음 메가스터디,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 GS 홈쇼핑, 메가스터디, 라이온 캠텍, 성화이텍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서울반도체, ELK, 인터플레스, 포스코 ICT, 성광밴드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는데 피칭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수급이 좀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좀 높아짐에 따라가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업체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매개세가 좀 더 회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조선 관련된 업종군들이 최근에 올해 상당히 단기적인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눈에 띄는 것은 SM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엔화와 관련된 최근에 약간은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공영 기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4분기 본격적으로 더욱더 큰 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특징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IPO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랬고 중소형 IPO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상장 이후에 약간은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따라갔고 IPO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모가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주 급격하게 따라붙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많이 관심을 뒀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KT, GS건설,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쪽으로 매수세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ELK, 포스코, ICT, 게임비, 인터플레스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실적 부진 우려감이 높아짐에 따라
따라갔고 추세 하락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차트 흐름이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대세 하락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LED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개인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좀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실적 부진 우려감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바닥을 확인할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종목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내년도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종목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더라도 그러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이 약간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 동향까지 모두 체크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본다면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표님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CJ 오쇼핑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땐 박스권 상단에 갇혀있는 모습 약간 보이고 있지만은 올해 그리고 좀 더 시각을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도부터의 대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홈쇼핑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양산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TV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온라인, 무엇보다도 모바일 쇼핑 관련된 성장 기대감, 그에 따른 실적 추이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CJ 오쇼핑은 앞으로도 신고가 행진 랠리 가능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어제장 종가가 36만 6,700원 라인이었는데 36만 6천원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연중 신고가 연말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유통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어남에 상승함에 따라 갖고 랠리를 이끌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38만 5천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35만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32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약간의 염두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추세 살아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성장성 기대가 큰 CJ 오쇼핑 쪽으로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수급 불균형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약간 대안적인 투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부진한 모습이 계속돼서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 간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이다.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으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두자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기현 대표님 오늘 관심 종목으로 CJ 오쇼핑 주셨는데요. 연말 랠리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 가격은 38만 5천원으로 정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온수장비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일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지테크 상당히 작았던 종목군이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본다면 2013년도에만 300% 넘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주가는 왜 이렇게 300% 넘게 증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일지테크만의 힘이냐,
아니면 주위의 여건에 좋아졌는 분위기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테크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요, 만원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모습은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한번 보시면 3,000원대 주가가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만원대까지 약 3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그런 종목군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차체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디프레스 업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바디프레스 업체, 유명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바로 성우하이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이런 주가 추이를 나타낼까요? 그러면 바디프레스가 많이 나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는 형성되지 않고 지금은 한 60% 정도 수익률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지테크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바디프레스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졌구나라는 분위기를 먼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300% 그리고 7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다른 여타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이유일까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일단 현대차에 대한 그룹의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분위기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균형과 견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겠고요. 성우하이텍의 캐파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브라질 법인 그리고 중국 법인을 비롯한 전 세계 지금은 글로벌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상력 자체가 예전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들어서 일지테크를 좀 더 많이 조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같은 경우에 811억 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3년도에 지금 2천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11년에 해외 법인, 중국에 대해서 해외 법인을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겠죠. 국내에만 내수적으로만 항상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지테크 자체가 해외 법인 딱 한 가지 바로 중국에 대한 해외 법인만으로도 주가는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에서 50%를 넘는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 대한 비중은 50%가 채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중국에 대한 법인이 상당히 순익분기점을 돌파하고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폭등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예를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EPS 기준으로 지금 주가상의 PER 한번 매겨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도 8.7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PER 밴드를 10배라고 자칭했을 때 지금 8.7배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한일이와 같은 종목군은 지금 PER이 12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일지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분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가상의 추이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큰 수급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투신권과 기타 법인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매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매도 자체는 잡히지 않고 있죠. 그러면 신규적인 매수가 이런 꼭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앞서 물량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짧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한 번에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번에 더욱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하단에 21선이 아니라 11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만큼 좀 더 빠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안 좋을 때 우리가 좀 더 공포감에 휩쓸리기보다는 매수 타이밍으로 참 적기구나 라면 생각하면서 오늘도 매수에 한번 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신 좋은 종목군 그리고 선별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새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와 내년까지의 국채 등 자산 매입 누적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언해 양적 완화 정책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공개가 됐었던 10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 관계자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QE 축소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반스 총재가 말한 대로라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이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실업률 목표치를 5.5%, 기존 6.5%에서 5.5%로 낮춰야 한다라는 발언도 했더라고요. 의사록이 이제 오늘 사실 나왔거든요. 네.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그 경제 상황이 된다면 수개월 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찰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제 에반스루라고 해서 실업률 2.5%에,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5%를 제기하는데, 이번에는 5.5%를 제기하면서, FRB가, 국채 매입하는 데 있어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더 증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결국에 와서는 이제 내년 10월 정도의 타켓을 잡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조 5천억 달러가 훨씬 넘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필요한 건 이제 당연하지만 그것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자넷 옐런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자넷 옐런을 입장에서 본다면 찰스 에반스의 1조 5천억 달러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넷 옐런이 연준 사상 100년 내 여성으로서는 최초 수장이 됐죠. 그리고 아직 의장의 직을 수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말이 나오게 되면 연준 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을 써서 양적 완화를 확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연준 의원들의 얘기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방법 하나, 아니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매파로 변해가지고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진행해서 빨리 모든 그 시장의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네 옐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실업률을 맞추는 상황, 특히 자네 옐런이 고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상황이라면 양적 완화 확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찰스 에반스가 약 한 3천억 달러를 늘린 것보다도 거의 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정답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의사록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의장이 되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우려는 별로 걱정할 필요성이 없고 찰스 에반스의 어떤 실업률 5.5%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 이 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자넷 옐런의 이 고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향을 본다면 찰스 에반스 총재가 주장했던 자산 매입 규모, 누적 규모죠. 1조 5천억 달러를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업률 문턱도 6.5%가 아니라 5.5%가 될 확률도 놓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경제 비관론자로 알려진 마크 파버가 지금은 유럽 증시에 투자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파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투자할 기회다. 미국보다는 낫다라는 발언인데요. 닥터둠답게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 모든 것에 거품이 끼어 있고 또 제닛 옐런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것이 거품을 더 조장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버블이 껴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버블이 있지만 더 큰 버블이 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잘 표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유로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ECB에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유럽 시장에 버블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 전 세계 뭐 신흥국이든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다 같이 낀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버 입장에서는 ECB가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자넷 옐런이 테이퍼링을 늦추지 않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강화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ECB가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넷 옐런이 테이퍼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자넷 옐런의 행보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자넷 옐런이 결국 ECB의 양적 완화를 지지하면서 ECB가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마크 파버가 버블을 우려하면서도 유럽 증시에 투자하라는 주장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버블은 있지만 더 큰 버블이 올 것이다라는 점을 잘못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큰 버블이 한번 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죠.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 등 세계 선진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와 함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저울질이 됐던 인물로 많이 최근 거론이 됐던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과 그리고 성장 부진에 시달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모습이 전반적인 선진국 경제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수요 부족에 대한 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요. 실제로 그 성장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지라도 그거보다는 저성장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잉 저축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투자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는 이거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더 키워주게 된다면 성장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이 말도 역시 지나가는 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와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중국이 향후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니 경기병책을 하면서 사실 내수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적절한 방향성으로 중국은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시장이 나아지면 기업들이 결국 자사주 매입보다는 기업 투자, 설비 투자로 좀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올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려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저성장 문제, 아직까지 본다면,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우려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전망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멘트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사흘 연속으로 좀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도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